이번에 선출되는 당대표의 소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국민 주권 정부 아닙니까? 우리 정치인들의 힘으로 절대 만들 수 없는 정부였던 것이죠. 비상계엄을 이겨내고 함께 극복해내서 만들어진 이재명 대통령 아닙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해야 된다. 근데 대통령의 성공은 무엇으로 평가합니까? 민생 안정, 그다음에 멈춰졌던 경제 성장, 그리고 국민 통합, 그리고 이 갈등 모두를 만들어냈었던 여러 가지 불공정을 해소해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저는 당대표한테 요구되는 것은 결국은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이거 해결해야 되고 당이 모든 역량을 동원을 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이끌어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더 폴리틱스 시간으로 여러분 뵙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이제 출범한 지 이제 한 달이 훌쩍 넘어갔고요. 또 그 안에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부가 바뀐 걸 많이 실감을 하십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출신이죠. 그래서 그 당대표 자리가 걸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분위기에서 후임 당대표를 선출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전당대회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당대회 일자가 8월 2일로 정해졌으니까 오늘이 7월 2일 녹화일 기준으로 딱 한 달이 남았습니다. 두 분이 당대표 경선에 나서셨는데 오늘은 그중에 한 분인 박찬대 전 원내대표님을 모시고 정치에 대한 얘기 그리고 여러분 관심 있어 하시는 많은 정책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정치인이 되시기 전에 회계사를 오래 하셨더군요. 네, 한 20년 정도 했습니다. 네, 그것도 그냥 세무기장하고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기업들하고 큰 비즈니스도 하고 또 부동산 관련된 그 회계 자문도 하고 굉장히 활발하게 하셨던 걸로 아는데 어쩌다가 뭐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떻게 정치에 입문하시게 되셨는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정치한다고 했을 때 네, 우리 대표님처럼 아니 어쩌다가 좋은 회계사 한 명 또 정치병에 걸려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염려들 많이 했던 거 기억이 납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2009년 5월 말에 노무현 대통령 서거가 있었고 그다음에 노제가 있었습니다. 5월 23일 날 돌아가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5월 말에 서울시청 앞에서 노제가 있었는데 그렇죠. 그분 그렇게 가시고 난 다음에 상당히 마음이 무겁고 마지막 가시는 길을 한번 보고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노제에 참석을 했는데 여러 가지 너무 복잡했던 것 같아요. 슬프기도 하고 화도 나고 미안스럽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있어서 나중에 그 많은 인파를 뚫고서 연구차에다가 손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살아계실 때는 제가 한 번도 그분을 뵌 적이 없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저하고의 접촉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연구차에 손을 올려본 거. 그래서 그 연구처를 따라 가지고 서울역 앞까지 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다음 날이더라고요. 집에 오는 과정 속에서 계속 생각나는 말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다.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생전에 그런 말씀하셨죠. 네. 그 말이 비수처럼 저를 찌르고 그거에 대해서 자꾸 되뇌었던 것 같아요. 나는 시민의 삶을 살았는가? 내 삶을 지배하는 가장 관심사는 무엇인가? 물론 한 사람의 가장으로 그리고 또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회계법인을 그때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그것이 나쁜 일은 아니죠. 하지만 내 삶의 모든 관심사는 비즈니스에 집중이 됐던 것 같아요. 성과. 네. 어떻게 사업을 엮을까? 어떻게 득템을 할까? 그리고 이거를 또 어떻게 우리 구성원들하고 나눌까? 작은 회계법인으로 시작을 했고 그때가 2003년 7월 1일자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때가 한 6년 정도 될 때니까 가장 많이 일하고 시스템도 많이 갖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시민이라고 하면 결국은
우리 사회 공동체의 구성원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결국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시민으로서 공동체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관심을 갖고 내 목표만 보는 게 아니라 내 옆은 얼마나 봤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시민의 삶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게 조직된 힘이 무엇인지 단순하게 생각해서 인천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대 규모의 시민단체 모임을 찾아갑니다. 네, 직접. 네. 예. 그게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라는 네. 곳인데요. 지금은 이제 평화복지연대로 바뀌어서 학생운동했던 분들 또 시민운동했던 분들 노동운동했던 분들 그리고 여러 사회에 관심이 있는 공동체에 있는 분들이 모여서 활동하는데 가족까지 포함하면 약 5천여 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네. 이 그분들하고 이제 2009년 5월 달부터 6월 달부터 같이 그분들하고 많은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점점 좋더라고요. 재밌더라고요. 사업은 그러면 어떻게? 사업도 잘했죠. 시스템도 많이 갖춰졌기 때문에. 네. 사업 병행하셨군요. 그러니까. 네. 네. 그때는 이제 제가 운영자였기 때문에 동료 후배 회계사들도 많이 있었고 네. 저는 영업과 관리 이런 걸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시민단체들하고 함께하는 과정 속에서 어느 순간 이 사회의 권한을 가지고 책임질 수 있는 그렇군요. 효율적인 수단은 정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같이 활동하고 어울렸던 시민단체들한테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2012년 1월 3일에 민주당에 입당을 해서 네. 바로 19대 총선에 뛰어들 정도로 좀 무모했죠.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대표님 처음 질문처럼 한 사람 또 버렸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결과도 참혹했을 텐데요. 첫 그렇죠. 후보했을 때. 그때 민주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 공천권을 국민에게 주겠다. 예. 그래서 완전 경선. 예. 그래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표방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너무 부족했나 봅니다. 2달 만에 컷오프가 됐죠. 저희 지역에는 여성 변호사 한 분이 전략공천으로 오셨고 네. 저는 그때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탈당하지 않았고요. 민주당은 비록 저한테 경선의 기회를 주지 않았지만 내가 민주당에 권리는 없다. 갑자기 내가 좋아서 뛰어든 정치고 그렇죠. 그거에 대한 기대했던 대접은 못 받았지만 더 꾸준히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20대에 인천에서 가장 불모지라고 하는 민주당으로서는 단 한 번도 국회의원을 배출해 보지 못했던 한 번도? 네. 제가 최초입니다. 거기에서 기적의 결과를 이루어냈죠. 상대 당 그때 당시에는 국민의힘이 아니고 새누리당이었나요?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의원이었습니까? 교육부 장관, 사회부총리 네. 그리고 원내대표 당대표를 다 겪었던 황우여 오선 의원이었습니다. 최근에도 비상 대책위원장도 하셨잖아요. 네, 네. 그분 지역구에 뛰어들 정도로 무모했던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회계사라면 좀 더 합리적이고 인풋 대비 아웃풋을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IRR이 20%다 이렇게 높게 책정한다면 IRR 15%의 이익이 나오더라도 그 5% 때문에 투자 의사 결정을 하지 않는. 그런데 우리 정치 영역은 어떻습니까? 100을 집어넣어도 1000이 나올지 빵이 될지 알 수 없는 큰 불확실성인데요. 그때 아마 노무현 대통령 노지에서 겪었던 그 감정의 큰 충격이 아마 내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해서 정치에 뛰어들었던 계기가 됐고요. 4년의 시행착오는 있었지만 연수구에서 최초로 민주당 의원이 되면서 당선이 됐는데 될 때부터 파란이 컸어요. 214표? 그렇습니다. 딱 214표 차이로 당선이 되었고요. 그 표차는 우리 당 최소 격차 당선이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결과는 우리가 123석이고 그때 국민의힘 그 전신이었던 새누리당이었나요? 거기는 122석. 딱 한 석 차이로 우리가 1당이 되는 기적이 일어났고요. 214표 차로 1당이 된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제가 문을 닫고 들어왔다고 해도 되겠죠. 제가 졌으면 네, 국민의힘이 1당이 되고 또 제가 이겼으면 우리 당이 1당이 되는 그 아주 그런 스토리가 있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당에서 국회의장을 배출할 수 있었고 2016년에 이명박 박근혜 그 정권 특히 국정농단에 국민들이 주권자로서 촛불혁명을 일으켰을 때 탄핵안을 정세균 의장께서 상정할 수 있었고 그때 주권자는 국민이라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줬던 첫 번째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왜 여기까지밖에 못할까라고 하는 비판도 주권자가 당연히 할 수 있지만 제가 한 10여 년 정치를 하면서 겪었던 것은 그래도 이 사회에 마지막 남아있는
그 감동과 기적은 아직도 정치에 있다. 아직도 기대하죠. 기대하고 이번에 큰 성과도 내지 않았습니까? 계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계엄을 해제하는 것도 기적이었죠. 네. 그리고 탄핵 가결하는 것도 나는 기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관들이 얼마나 갈팡질팡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4월 4일 날 8대0 전원일치 파면이 났죠. 그리고 또 예상하지 못하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또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든 것을 우리 정치인 몇 사람이 어떻게 그걸 극복할 수 있습니까?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고 했던 그 노무현 대통령의 그 말씀이 지금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 마음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살아있어서 이러한 기적을 이뤄낸 것 아닌가 이 생각이 들고 아직도 저는 그 감동 속에 아직 있습니다. 그러신 것 같아요. 조금 이렇게 업되어 있죠. 아니 화면에서 워낙 또 그 의원님이 워낙 뭡니까 기존 정치인하고 조금 다른 스타일이시잖아요. 그 별로 호응도 없는데 그렇게 꾸준히 아재 개그를 날리시기도 하고. 아니 호응 좋습니다. 호응 좋아요? 네, 오할됩니다. 최근에 가장 호응 좋은 아재 개그가 어떤 거였어요? 아무래도 웃을 일 없는 이재명 대표를 좀 웃겨보려고 수시로 호흡처럼 하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4월 4일 날 대통령 파면되고 난 다음에 4월 7일 날 당대표 자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렇죠. 그때가 최고위원회가 100차였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의사봉과 당대표 직무대행 권한을 넘겨받으면서 물어봤습니다. 대표님, 아니 이제 후보가 되실 건데 오늘이 최고위원회 몇 차인지 아십니까? 100차 아닙니까? 그래서 예, 오늘이 100차인데요. 다음에는 100차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뭐 이런 걸 아재 개그의 장르에 넣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이재명 대표님이라서 웃어주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근데 빵 터졌죠. 예, 이재명 그 대통령이시죠 이제. 네. 이재명 당시 대표하고 굉장히 팀워크를 잘 이루셔서 원내대표도 하셨고 비서실장도 하셨고 또 최고위원도 하셨고 수석 대변인도 하셨어요.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셨는지요? 뭐 의원들이 대부분 직간접적인 인연을 맺죠. 강 대표나 뭐 리더급 정치인하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내외의 평가가 이재명 대통령하고 참 급속도로 긴밀한 관계를 맺은 정치인 한 분을 꼽으라면 박찬대 의원이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하더라고요. 어떤 인연을 어떻게 맺으셨는지요? 아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직간접적으로 뭐 인연을 맺은 사건들은 많이 있습니다. 뭐 고향이 같다든가. 근데 사실은 뭐 지역연고 뭐 학연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2010년도에 이재명 성남시장 당선이 상당히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때 성남시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라토리엄 선언을 예고한 적도 있었죠. 그렇죠. 그때 충격을 줬었죠. 무책임한 것 아닌가 했는데 바로 몇 년 내에 사실은 또 수천억의 성남시 부채를 갚아버리는 그 능력을 보면서 그리고 이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아까 부동산 개발 전문 지식을 갖고 있던 회계사 입장에서 봤을 때 놀라운 해법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정말 개성 있고 창의적인 행정가다. 이런 느낌을 가졌었고요. 2016년도에 제가 당선되고 나서는 송영길 의원과 함께 판교를 찾아가서 셋이서 대담도 하고 얘기도 나눴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성남시의 복지정책과 관련해서 박근혜 정부가 제안을 했을 때 그때 단식하는 때 찾아가서 격려 방문도 했었고 그리고 경기도지사 할 때도 공간에 가서 여러 가지 정책 제안도 얘기하고 했던 적은 있었는데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작된 20대 대선 예비후보 등록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수석 대변인으로 조인을 하게 됐죠. 21년 7월 1일부터 지금 2025년 오늘이 7월 2일이니까 딱 만 4년을 단 하루도 떨어지지 않았던 것 아닌가. 아니죠. 6월 한 4, 5일부터는 대통령이 되셨으니까 그 이후에는 좀 떨어져 있었고. 아니 근데 당대표를 모실 때는 하루에 몇 번씩 문자도 주고 뭐 전화도 하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뵙기도 하고. 요즘은 어떻게 소통을 좀 하십니까? 소통하는데 제가 많이 자제합니다. 전에는 뭐 수시로 전화하고 또 텔도 보내고 받기도 하고
또 의논할 일 있으면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또 대통령으로서의 경선에 또 나오셨으니까 또 대통령은 당연히 엄정 중립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경선 출마가 선언되고 난 이후에는 철저하게 지금 거리를 두고 외향적으로도 네. 대통령께서 관여하는 모습은 절대 보이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런데 어쨌든 두 분이 나오셔서 굉장히 치열한, 그런데 두 분은 뭐 또 악수도 하시고 포옹도 하시고 뭐 되게 친한 것 같은데 그래도 한 분은 이겨야 되고 한 분은 져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네. 또 두 분 다 굉장히 대중성을 갖고 계시고 또 정청래 법사위원장이셨죠. 의원도 사실 대중적인 인지도나 본인만의 어떤 정치색, 컬러, 그죠? 개성 또 이런 쪽에서는 박찬대 대표님보다 어쩌면 한 수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네. 또 그런 평가가 저간에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정청래 의원을. 의원님하고 저하고 정말 친합니다. 네. 정청래 우리 의원님께서도 얘기한 것처럼 정말 동지다. 특히 계엄 이후에는 네. 같이 생가사를 같이 넘나들었던 뭐 절친이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진짜로 동의를 하고요. 정청래 의원은 17대부터 국회의원을 하셨죠. 중간에 2번 실연도 있었지만 4선 의원이고 그다음에 확실한 정치적 신념과 추진력 그다음에 이번에 법사위원장으로서 탁월한 성과도 그렇죠. 냈었죠. 예. 그래서 정청래가 당대표 나왔을 때 제가 나가지 않으면 누가 견줄 수 있겠냐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저는 2016년도에 초선 그다음에 20년에 재선 24년에 3선이 되면서 원내대표를 하면서 우리 정청래 의원님보다 사실 12년이 늦은 거죠.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가. 네. 그래서 갖고 있는 연륜이라든가 경험은 제가 볼 때는 저보다 풍부한 거는 분명하고 그다음에 그 개인적 역량도 뛰어나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하면 저는 유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치밀합니다. 네. 5월 3일 원내대표가 돼서 1년 1개월 열흘 동안 406일 동안인가를 원내대표를 했는데요. 예.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원내 전략이 있었겠습니까? 각종 개혁법안 번번이 거부권에 의해서 무산되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특검법안 그리고 그 무도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법안들을 내면서 예산까지 그다음에 세법까지 모든 부분들을 해나가는 이 과정 속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민망하지만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전략을 다 성공시켰고 결국은 우리 힘만은 아니지만 네, 우리 국민들과 함께 계엄도 해제하고 탄핵소추안도 가결시키고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4월 4일 날 대통령 파면을 이끌어낼 때까지도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인내하면서 갔었고 또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대선 승리까지 해나가지 않았습니까? 물론 첫 번째 공로는 함께해 주신 주권자인 우리 국민이고 당원이라고 생각하지만 팀을 이끄는 능력 그리고 구성원들의 성과를 내게끔 하는 돕는 능력.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서번트 리더십이 작용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청래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세울 때 왜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저 강한 사람이 법사위원장을 할 때 독이 될지 약이 될지 그리고 이미 과방위원장을 1년 한 번 하고 다른 상임위원장 1년 더 하는 것이 사실은 거부되기도 했었거든요. 그 사람을 법사위원장으로 세웠을 때 의총에서 의원들을 설득해서 법사위원장을 세웠고 약이냐 독이냐를 뛰어넘어서 보약이 되지 않았습니까? 철저한 용병술. 그다음에 이번에 과방위의 우리 최민희 위원장 그다음에 김현 간사 그분들도 사실은 장단점이 있지만 제가 적시에 용병해서 결국은 끝없이 가열차게 과방위에서 성적을 내서 MBC도 지키고 그리고 언론개혁 지금 눈앞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이나 내일쯤 되면 언론개혁과 관련된 방송법에 대한 소위나 아마 전체위가 통과될 예정이고요. 방송개혁도 성과를 이뤄냈고 그다음에 예결위에 박정희 의원과 허영 간사를 세워서 국회 선진화법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예산심사의 고유 기능을 처음으로 관철시켰던 결과를 냈었죠. 그 가장 큰 밑바닥은 뭐냐면 박정희 의원의 결단
그다음에 허영 간사의 사실은 추진력이 있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우리 국회의원 170명이 지역 민원 예산을 단 1원도 챙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그걸 포기하셨죠? 그걸 전부 다 포기하게 했죠. 국회의원이 지역 민원 예산을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당대표이셨던 우리 대통령께서도 그것만큼은 원내대표가 추진하다가는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니 그거는 자기가 추진하면 어떻겠냐라고 했을 때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미 우리 당 의원들은 5월 3일부터 22대 민주당 1기 때 서로 단합해서 어려움을 이겨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기꺼이 자기 지역의 민원성 예산을 전부 다 포기하고 그리고 나서 예결을 통과시켰던 이번에 국회의장께서 가장 잘한 상임위 3개를 뽑아서 시상을 했는데요. 네. 어디가 됐냐면 당연히 저랑 똑같았습니다. 법사위, 과방위, 예결이었습니다. 정청래 의원께서 법사위원장으로서 정말 뛰어난 능력과 어떻게 보면 재발견을 이끌어냈지만 스타 플레이어가 되셨죠. 그렇죠. 골게터, 예, 호날두 같은. 하지만 저는 그 선수들이 다 뛸 수 있게끔 뒤에서 원구성하고 전략을 세우고 그리고 장점을 살려주는 플레잉 코치 역할을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코치는 아니군요. 플레잉 코치군요. 그렇죠. 저도 운영위를 했으니까. 그리고 또 원구성할 때 야멸차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저렇게 무모하고 무대책이고 무책임하기 때문에 분명하게 입법부가 확실한 견제와 균형 잡아야 된다 생각해서 상임위를 과거의 문법과 다르게 18개를 일당이 다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야 완전한 정치적 책임을 가지고 분명한 입법부 활동을 할 수 있고 그것이 대통령실 견제와 정부의 잘못에 대해서 분명하게 비판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18개를 다 가져오지는 못했지만 꼭 필요한 11개 상임위는 네, 제가 관철시켰습니다. 법사위 가져오고 운영이 가져오고 과방위 가져오고 네, 예결이 가져오고. 네. 자 어쨌든 당대표가 되시면 임기가 몇 년이시죠? 임기가 우리 정규 당대표 같은 경우는 2년입니다. 2년이죠. 네, 이번에는 이재명 당대표가 대통령이 되면서 생긴 자녀 임기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약 내년 8월까지니까 한 1년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네요. 8월 초에 이제 선출이 되실 스케줄이니까 1년짜리 당대표란 말이에요.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어디선가 보니까 정치적 꿈이 인천시장 하시는 거라고 공공연하게 얘기하셨던데요. 그러면 그 스케줄은 포기하셔야 되잖아요.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그죠? 당대표가 된다면 지방선거에 네. 못 나가겠죠. 그러니까요. 네네. 당대표 되고 또 그것도 한다 그러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건 안 되죠. 네네. 그러면 인천시장에 대한 꿈은 접으시고. 인천시장에 대한 꿈은 아무래도 말씀드렸듯이 지역 공동체에서 네. 시민운동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우리 지역 공동체의 여러 가지 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시민운동보다는 정치 아니겠는가 이 생각이 들어서 국회의원이 됐을 때 우리 지역사회인 인천에서 역할이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기대도 분명히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번에 계엄으로 촉발된 조기 대선이 없었다면 네. 그러면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고 내후년에 대선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년에 있는 지방선거에 내가 인천시장이 당선이 된다면 결국 민주당 인천시장의 정치적 성과 그다음에 효능감 민주당이 유능하더라. 회계사 출신 민주당 인천시장이 하는 그 행정을 보고서 만약에 마음이 열린다면 내후년에 있을 대선에 결정적인 공헌을 할 수 있지 않겠나. 네. 뭐 직접적인 선거에 개입하지 않더라도. 그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스케줄을 가졌던 적은 있었죠. 하지만 제가 원내대표가 돼서 5월 3일부터 6월 3일까지는 대선을 치르고 여러 번 얘기했지만 계엄 해제, 탄핵소추안 가결, 파면, 네. 대선 승리까지는 그런 스케줄에 대해서 어떤 고민도 할 수 없는 아주 절박한 아주 급박한 상황이었죠. 그러셨겠네요. 사실 고민은 인천시장을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고민은 작은 부분이었고요. 실질적으로는 당대표로 제가 나왔을 때 내가 해낼 수 있을까? 자격이 있을까? 잘할까? 이런 부분하고 또 하나가 정청래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는 친소 관계가 있고 동지적 관계고 그런데 벌써 제가 출마 선언을 하기 전부터 당대표를 나와달라고 하는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의 요청이 엄청나게 있었어요. 네. 그 사이에서 갈등이 벌어지는 모습을 좀 보았습니다. 정청래에 대한 그 후보에 대한 비판 뭐 이런 것들이 벌어지게 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정말 계엄의 강을 넘었는가 동지적 관계로 지내왔는데 여기서 초래되고 있는 이 마찰과 갈등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런 고민도 있었죠. 결정적으로 이제 나오게 된 계기는 확신이 들어섭니다. 일단 나는 네거티브 하지 않을 것이다. 상대방은 상대도 그럴 것이다. 그럼 우리 당원들은 경선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판이라든가 아니면 의견 제시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입틀막을 하지 않더라도 전체로서의 합이 플러스가 되게끔 합리적인 결정을 해나갈 것이다. 아름다운 경선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저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마찰과 갈등은 어디서 나옵니까 주로? 마찰과 갈등의 경계는 약간 애매하죠. 예. 후보들에 대한 사실은 비판 의식에서 나오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우리 정치인들이 갑자기 등장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저도 정치적 경력은 짧지만 2016년도부터 했으니까 네. 국회의원 생활만 벌써 10년째 아닙니까? 예. 우리 정청래 의원님은 네, 2004년도부터 했으니까 벌써 21년, 22년째 네. 아닙니까? 물론 중간에 뭐 8년 정도 공백이 있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우리가 했던 행동이라든가 언행이라든가 판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권자이고 투표권자가 사실은 판단하고 비판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부분의 정도가 만약에 갈라치기가 되거나 또는 마타도어가 되거나 아니면 이번에 계엄과 대선 승리 이 과정 속에서 원팀으로 민주당이 하나가 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해칠 정도의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집단지성이 난 발휘될 거라고 보고요. 비판은 비판 정도에서 한도를 넘지 않을 것이다. 적정한 판단을 위한 평가 정도로서 끝일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가끔 경쟁자인 정청래 의원을 칭하며 정청래라는 호명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이도 어린 사람이 이런데 실제로는 생년이 같으시다면서요. 6, 7년생으로 돼 있는데 2년이 호적이 늦었다라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예. 제가 저기 우리 정청래 의원님과 네, 워낙 친하다 보니까 대신 제가 정청래 이렇게 얘기하면 그다음에 박찬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도 좀 더 조심해야 되는데 네. 서로 존중하고 있는 사실 동지관계고요. 말을 막 놓고 막 이렇게 편하게 지내지는 않습니다. 학번은 제가 하나 빠릅니다. 오히려? 네. 그럼 정청래 의원이 8호 학번이세요? 정청래 의원은 이제 1년 뒤에 대학을 들어가서 8호 학번이고 예. 저는 84 학번이고. 그래서 그냥 우리가 편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72 학번이라고 얘기합니다. 초등학교 들어간 입학년도가 같으셔서. 예, 72년도에 들어가서 84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고 예. 대신 이 정치계다 보니까 또 인더스트리 프랙티스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선수가 또 그렇죠. 굉장히 선수가 중요하죠. 있고 또 선배님이시고 2004년부터 국회의원을 했고 나는 16년도부터 했으니까 아까 말씀드리시 네, 한 12년 정도의 차이가 발생을 해서 편하게 놓는 사이는 아닌데 사실은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주권자인 국민이나 또는 시청자들 앞에서는 삼자를 호칭할 때 이렇게 존칭 안 하죠. 그런가요? 어른 앞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아버지 앞에서 형을 높이지 않으니까. 자, 이번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어떤 성격의 당대표가 되어야 된다고 보세요? 예를 들면 대선이 끝나고 집권 1년 차입니다. 그죠? 그것도 전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탄생이 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집권의 스케줄이 당겨진 상태란 말이죠. 그리고 경제는 매우 어렵고 그래서 박찬대 대표님께서 보실 때 이번에 선출되는 당대표의 소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국민 주권 정부 아닙니까? 우리 정치인들의 힘으로 절대 만들 수 없는 정부였던 것이죠. 비상계엄을 이겨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다 함께 극복해내서 만들어진 이재명 대통령 아닙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해야 된다. 그런데 대통령의 성공은 무엇으로 평가합니까? 지금 민생 안정, 그다음에 멈춰졌던 경제 성장, 그리고 국민 통합, 그리고 이 갈등 모두를 만들어냈었던 여러 가지 불공정을 해소해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번에 당대표한테 요구되는 것은 야당일 때하고는 좀 더 다르다. 부조리 불공정하고는
끊임없이 싸워 나가야 되고 개혁 과제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유능한 개혁 과제를 실천적으로 해 나가야 되겠지만 결국은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이거 해결해야 되고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그 정신 가치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먹사니즘, 잘사니즘을 잘 수행할 수 있게끔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하게끔 받쳐주는 게 가장 필요하다. 당이 모든 역량을 동원을 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이끌어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청래 의원님하고 이번에 경쟁하는 것이 명심이 누구에게 있느냐. 개혁을 누가 더 잘하느냐. 나는 그거는 기본이라고 봅니다. 명심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저는 많은 사람들이 박찬대한테 있다고 얘기하지만 네. 저는 명심은 국민한테 있다고 봅니다.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당대표가 좋을 건지를 판단을 해야지 그거 없이 어떻게 명심이 정청래한테 있다 박찬대한테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제 너무 포멀한 대답이기는 한데요. 저는 그걸 뛰어넘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안정적으로 어떻게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러기 위해서는 당이 네. 우리 21대 우리 민주당하고 22대 민주당 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여러 가지 의견 표출이 강해져서 서로 간에 다툼도 많았죠. 어떻게 보면 정당 정치하는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문법이었지만 네. 22대는 좀 달라졌습니다. 제가 원내대표를 수행했던 요 1년 동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개혁기동대가 되겠다. 몽골 기병처럼 개혁에 대해서는 정말 행동하겠다. 행동하는 민주당, 실천하는 개혁국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 결과가 모여서 탄핵하게 됐고 계엄도 막아내고 대선 승리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는 집권 여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당대표가 돼야 되고 예. 당은 통합되어야 된다. 그래서 당내에서 분란도 비토그룹도 없는 당대표가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야당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사실 이제 그 당대표라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을 잘 지원하고 해서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중요한데 그것과는 별개로 당대당 그리고 어쨌든 많이 지금 뭐 이 지지율의 격차를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제1야당이라는 그런 포지셔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을 다 안심시키고 대부분의 국민들의 여론을 국정 운영에 잘 반영하려면 야당과의 관계 설정도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야당 시절처럼 하면 조금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그렇습니다. 들고요. 그래서 네. 이 국민의힘과의 당대당의 관계 설정은 만약에 당대표가 되신다면 어떻게 설정하시려고 하시는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찌르고 싸우고 공격하는 야당형 당대표보다는 네. 사실은 통합하고 협치를 지향하는 당대표가 돼야 되지 않느냐. 우리 민주당 중도 표방하지 않았습니까? 거기다 보수의 가치도 사실은 존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과 지금 국힘당이 아직도 태세 전환을 하지 않고 있어요. 내란을 일으켰던 계엄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 아직 없습니다. 네. 지금 비대위 체제에서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이 돼야 될 텐데 이러한 인적 쇄신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직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협치, 제1야당에 대한 존중 그리고 올바른 국정 운영과 함께 해나가는 것은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지향점이지만 국힘이 민주당과 함께 대한민국을 위해서 입법부의 역할을 지금과는 다르게 반성하고 전환해야 되는 것이 기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을 하나로 만들기도 해야 되지만 중도 확장, 보수의 가치까지도 폭넓게 감싸 안을 수 있는 통합형 당대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좀 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적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으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정청래 의원의 입장에서만 놓고 보면 개혁 과제들이 굉장히 많다. 오히려 이럴 때 통합이라는 명분 아래서 그리고 포용이라는 명분 아래서 개혁의 어떤 선명성이 다소 훼손된다면
그게 결국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좋은 거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청래 경쟁자시죠. 현재 뭐 선의 경쟁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정청래 의원과의 어떠한 차별성을 갖고 계시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선명성을 가지고 분명한 개혁을 해나가는 것은 그건 필요 조건이라고 봅니다. 그것을 포기할 수는 없죠. 네. 평화도 정의의 결과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순하게 전쟁이 없는 상황이 아니고 사실은 공정이 회복이 되고 정의가 실현되는 평화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난 통합도 그렇다고 합니다. 봉합과 통합은 다르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지난 13개월 동안 누구보다도 선명하게 사실은 개혁정당 그리고 개혁을 해왔고요. 끊임없이 사실 개혁 법안을 내고 그렇지만 이제는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결정하고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의결하면 그대로 시행되고 있는 다수당입니다. 대통령도 우리가 배출했습니다. 여기서 야당을 상대로 찌르고 공격하는 것만으로 모든 조건이 만족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번에 분명하게 표현했던 것은 검찰개혁 9월 달 안으로 끝내겠다. 이미 법안이 다 완료되어 있고요. 충분히 숙성되어 있습니다. 검찰개혁 4법을 분명하게 9월 달 안에 입법적으로 다 완결할 것입니다. 사법개혁도 진행하고 있고요. 언론개혁도 오늘 과방위에서 소위와 그리고 내일 전체 회의 및 본회의에 어느 정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과가 다 이미 1기 원내대표부에서 시작됐던 부분이죠. 대나무 하나를 키울 때도 보면 죽순을 올리지 않지만 땅 밑으로 네, 뿌리들이 5년 동안 쫙 펼쳐진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번에 당대표에 도전하지만 이 개혁의 과제는 제가 1기 원내대표로서 뿌렸던 땀과 눈물 그리고 그 결정 그리고 축적되어 있던 그 컨센서스가 다 모여져서 그 개혁 의지가 빠르게 진행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통합형 당대표는 통합의 이름으로 개혁을 안 하는 것 아니냐?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명하게 개혁하고 싸움과 동시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도, 보수, 민생 안정 그리고 경제 성장 이거 포기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경제 전문가 출신이고 네, 정치에 뛰어들었던 제가 이런 정치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한 가지 목표가 아니라 복합적인 여러 가지 목표를 조화 있게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집권 여당형 당대표는 제가 좀 더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네. 지금 굉장히 방점을 둔 몇 가지 워딩을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검찰개혁이나 언론개혁, 이 사회개혁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하신 것 같으세요. 근데 지금 이 방송을 뭐 많은 분들이 보십니다마는 대통령도 굉장히 강조를 하고 계시는 자본시장, 주시장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 주시장이 대한민국의 경제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지금 상법 개정안도 지금 일각의 전언에 의하면 약간 후퇴한다, 조금 양보한다 이런 얘기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이 말씀 안 해. 제가 질문할 때까지 기다리셨는지 모르겠는데. 당연히 질문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3프로 TV 아닙니까? 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법과 관련해 가지고는 주주 충실의 원칙을 포함해서 한 5가지 정도가 결국은 우리 국장 뭐 많이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좀 좋아지긴 했어요. 그렇죠. 지금은 사실은 정권이 교체되고 나서 신뢰감 그렇죠. 기대. 신뢰감, 기대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빨리 받쳐줘야 되겠죠. 우리 홍성국 우리 최고하고도 말씀을 나눴지만 2600선에서 3100까지 요 짧은 기간 동안 네. 성장을 했던 것은 결국은 경제는 심리라고 하는데 일단 심리적으로는 우리 국내의 국민들께서 투자자들께서 신뢰를 기반으로 여기까지 끌어올렸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에 비해 가지고 사실 우리나라 주식은 사실 평가절하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왜소하죠. 네. 뭐 여러 가지 컨트리 리스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해소될 부분도 많이 있지만 결국은 이제 신뢰성 아니겠습니까? 단타 안 하고 장기 투자하기 위해 가지고는
장기 투자했던 사람들의 그 이익을 공정하게 지켜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많은 사례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상법 개정에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는 게 이사의 주주 충실의 원칙과 관련된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협의가 거의 다 완료가 됐고요. 집중투표제 같은 네, 집중투표제도 예. 있죠. 네, 그다음에 사회이사, 네. 그다음에 우리 감사 분리선출하는 제도도 네. 있고요. 그래서 한 5가지 이 부분이 지금 뭐 충분히 다 논의가 이루어졌고요. 이제 결단만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진행도 사실 우리 1기 원내대표부에서 쭉 진행되어 왔었죠. 국장 부할 TF를 제가 명해서 오기영 의원을 거기에 단장으로 세웠습니다. 코스피 5천 네. 뭐 특위라는 걸 만드셨더군요. 예, 또 코스피 5천 특위도 만들었고요. 예. 제가 다른 우리 민주당의 의원들하고는 좀 다른 성장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의원하면 과거에는 학생운동, 예. 시민운동, 예. 노동운동을 했던 보통 그런 분들이 사실은 계파도 이루고 예. 또 주도적인 세력이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이력이 전혀 없어요. 저는 회계사 출신 아닙니까? 학교 때도 84학번이신데 학생운동 안 하셨어요? 데모는 많이 했죠. 네. 학생운동의 계보를 전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 주도는 안 하셨지만 그렇죠. 참여는 하셨군요. 참여자였죠. 예. 예, 팔로워였죠. 그래서 저는 우리 민주당이 이제 확장성에 사실 제가 아이콘 아닌가. 예. 기존에 우리 민주당의 지도자들급이라든가 성장했던 분들은 학생운동권 또 시민운동권 또 노동운동권이 주로 이루었지만 그분들만으로 국가를 다 경영하기에는 조금 더 다양성이 요구돼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회계사 출신으로 사실 실물 경제를 조금 알고 있고 또 그것도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스 그다음에 세동회계법인 3일회계법인을 거쳐서 또 금융감독원에서 회계와 감독 업무도 진행을 했습니다. 3년인가 계셨더군요. 예. 공시감독국 이런 데 계셨죠. 예, 회계감독국, 공시감독국에 있었죠. 우리 주식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가장 중요한 부서 아닙니까? 회계 투명성 높여야 되죠. 네. 그다음에 공시도 장난치지 못하게 막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우리 3프로TV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어떻게 하면 좀 더 공정하게 신뢰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질 거고요. 지금 상법에 대한 이 개정과 관련된 의지는 조금 더 퇴색하지 않았다. 바로 결단 내려서 진행하면 된다. 그리고 목전까지 다 와 있고요. 어쩌면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있을 본회의에서 매주 목요일 날 있죠. 본회의가. 예. 예. 그래서 이번 주 내일인데 목요일이 내일 아니면 다음 주 목요일쯤을 기대. 해보겠습니다. 네, 법사위에서도 다 제가 체크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지금 법사위 간사가 누굽니까? 김용민 의원 아닙니까? 네. 예, 제가 김용민 의원한테 사실 정책 수석을 맡겼기 때문에 그동안에 있었던 개혁 법안이라든가 부대표셨죠? 네, 부대표. 원내대표 하실 때? 예, 수석 부대표. 예. 예, 그래서 이 김용민 우리 정책 수석 부대표가 이번에는 법사위에 간사를 했기 때문에요. 상법은 증권거래법은 정무위에서 진행을 하는데 저쪽 당이 위원장이니까 아무래도 패스트트랙은 걸어놓은 상황이라 듀를 정해놓고 그 안에서 처리하지만 상법 같은 경우에는 법사위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추후도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거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 다 조화 있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순수 정치의 영역으로 봤던 뭐 개혁법안,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의 영역도 충실하게 진행을 하지만 우리 주식시장을 건전하고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상법 개정을 비롯해서 증권거래법 그다음에 공시 회계 투명성과 관련된 부분도 누구보다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당연히 주식 투자를 좀 해보셨겠네요. 금융감독원 들어가기 전까지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금융감독원에 들어갔을 때 3일회계법인에 있던 주식 조금을 금융감독원에서 한번 조금 매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지적을 한번 받았습니다.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팔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금감원에 있는 동안에는 전혀 주식 투자를 하지 않았고요. 지금 주식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개업회계사가 돼서 회계법인을 했을 때 그때 이제 몇몇 투자를 좀 했었는데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투자를 합니다. 성과가 안 좋습니다. 합리적으로 사실은 오랫동안 분석해서 가치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저도 주식 투자를 하다 보니까 뭐 정보에 기초한다든가 풍문에 기초해 가지고 투자하는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인 투자 행태를 많이 보입니다. 저도 미장원 투자를 몇 번 해봤는데요. 믿을 만한 사람으로부터 받은 몇 달이 걷는 정보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정보를 기초로 해서는 주식에서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거를
그 진리를 다시 한번 경험을 했고요. 예. 지금은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주식을 하지 않고 있고요.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우리 코스피에 연동하는 ETF를 투자를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대통령도 저희 두 번의 인터뷰를 통해서 변호사 시절에 거의 전업 투자자의 진배 없는 투자를 하신 바도 있고 또 사실은 지난번 대선 때 낙선하시고 투자를 좀 하셨었죠. 투자하셔가지고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한 달쯤 됐나요? 네. 선거 전에 정성호 지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되셨는데 지명자가 되셨는데 정성호 의원님을 모시고 내가 아는 이재명이라는 코너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아이고 지금 남들은 그 가슴 아픈데 이렇게 주식을 샀냐고 그랬더니 아니 저는 그럼 뭐 어떻게 생계를 유지합니까? 맞습니다. 투자를 해야죠.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듣고 참 뭐랄까 사실은 좀 달랐는데 사실 이제 인식의 변화인 것 같아요. 뭐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집 한 채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예. 예. 일시적 이주택이 조금 오래돼 가지고 곤욕스럽기는 했는데 예. 예, 결국은 주택 하나 가지고서 이제 실거주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정말 우리 국민들이 부동산 말고는 사실은 재테크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 비대칭 정보를 기초로 해서 소수의 몇몇 사람들만 이익을 보는 구조라고 한다라고 하면 예. 그러면 뭐 IQ 순으로 네, 뭐 국장을 탈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가치 투자가 존중받지 못하게 되고 장투를 하려고 해도 아니면 기업을 키워내는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상한 뭐 합병이라든가 분할 등을 통해서 손실이 발생하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사실 이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막아내는 그 부분이 필요하다. 그게 아까 이제 상법 개정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이제 증권거래법으로도 그걸 아마 처리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요. 인식도 좀 변화를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부동산으로 사실은 투자를 하는 방법에서 사실은 기업의 자금 조달도 이루어지고 주식적으로. 우리 경제 규모도 키울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신뢰를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면 그게 가장 좋은 재투자 방식이고 예. 문재인 정부를 평가할 때 저희 금융시장 특히 여의도에서 다소 아쉬웠던 것 중에 딱 한 가지를 뽑으라면 부동산 정책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여러 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했죠. 그런데 며칠 전에 이재명 정부 1호 부동산 규제책이 나왔어요. 당장은 시장에 먹히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정말 메모드급 대출 규제책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박찬대 대표님은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시각과 부동산은 어떻게 흘러가야 되고 또 정부 여당은 부동산에 대한 어떠한 정책들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견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참 문재인 정부 사실은 성과 중에서 가장 좋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은 부동산 정책 아닌가. 이게 참 합리적인 영역의 의사결정이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 보통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생각을 하면 가격이 떨어지면 사야 되고 가격이 올라가면 팔아야 되죠. 팔아야 되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경제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가격이 오르면 사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수요가 발생하는 거죠. 예.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더 올라갈 거를 기대하기 때문에 안 팔게 되죠. 원래는 가격이 충분히 달성됐다라고 하면 합리적인 투자자는 내가 실현해야 될 내부 수익률 정도 충족이 된다 그러면 팔고 뭐 포트폴리오를 통한다든가 합리적인 투자 방법을 취해야 될 텐데 물론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그렇게 하겠죠. 근데 이제 개인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보게 된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러면 안 팔죠. 가격이 더 올라갈 걸 기대하고 가격이 떨어지면 사야 되는데 더 떨어질 걸 생각을 하니까 결국은 안 사게 되죠. 그래서 이 부동산과 관련해 가지고는 일반적인 경제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사실 심리적인 부분 또는 불신 아니면 경쟁심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정책이 잘 먹혀 들어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좀 극단적 아닙니까? 주담대를 그냥 6억으로 딱 막아버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투기성 구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다
막아버리기는 했는데 이래서 지금 단기적인 효과는 내고 있다. 그렇다면 실수요자들이라든가 네. 예, 그 그늘에 있는 분들에 대한 틈새는 어떻게 채울 것이냐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여기에 반드시 우리 30만 호 정도 되는 우리 3기 신도시 공급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제대로 지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공급 대책을 효능감 있고 실용적으로 빠르게 진행해야 되는 것이 다음 과제가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요. 예, 공급 확대가 반드시 좀 이루어져야 된다. 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낙선하고 난 이후에 주식 투자해서 일부 비판도 많이 있었죠. 나는 그래서 인식은 좀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재테크를 통해서 부가 증식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자금이 조달돼 가지고 기업이 활성화되고 새로운 자금이 모아지는 쪽으로 해서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는 쪽으로 인식을 좀 바꿔나가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부동산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규제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실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론만에 그쳐서도 안 되고요. 방향과 지향만으로 가도 안 된다. 결국은 이 공동체는 우리 모두의 이해관계가 서로 맞물려서 갈등하고 마찰하고 싸우는 건데 그게 나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를 공동체 전체의 틀을 놓고 봤을 때 어떻게 전체의 이익을 되게끔 이끌어갈 것이냐라가 사실은 정치의 몫이고 한정되어 있는 재정 그 재원을 가장 효율적인 곳에 투자해서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봐야 되는데 그것도 완벽하게 경제적 효율성만 가지고는 또 판단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이제 불공정성이라든가 양극화 문제를 같이 풀어나가야 될 텐데 결국은 정치가 내고 있는 이 정책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라고 하는 부분이라는 것 같아요. 오래되어 있는 해결하기 어려운 경제의 문제들은 단기적인 하나하나의 정책으로 해소되기보다는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그거에 기초해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이 듭니다. 인천에서 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쭉 인천에서 자라셨고 인천에서 대학도 나오셨고 그렇습니다. 예. 그죠? 결혼도 인천에서 하고 지금도 인천에서 살고 살고 있습니다. 네. 자녀분들은 어떻게 되십니까? 아이 한 명 있습니다. 이제 다 성장하셨겠네요. 네. 아이고. 성인이 되었죠. 좀 아쉽네요. 둘 내지 셋을. 네. 뭐 어떻게 보면 평생의 아쉬움이 자녀를 많이 출산하지 못한 건데요. 네. 네. 형편에 맞춰가지고 그랬습니다. 와이프의 건강이 썩 좋지 않아서. 그러셨군요. 네. 네. 우리 아이 하나 낳은 것도 감사하고요. 아, 그러네.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네. 제가 처음 정치를 시작을 할 때 이건 약간 에피소드인데 네. 교회를 오래 다닌 개신교인이었는데 천주교 신부님을 후원회장으로 모셨어요. 네. 네. 인천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세요. 시민사회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네. 학자이시면서 사제세요. 이분을 내가 후원회장으로 모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후원회장의 인사말을 써주셨더라고요. 저는 가톨릭 사제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은퇴한 한 사람의 시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찬대 씨가 후원회장을 맡아달라고 해서 맡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커다란 문제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젊은이들이 아이를 적게 낳는 것입니다. 둘째가 노후가 보장되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가 대기업만 위한다는 것입니다. 박찬대 씨가 국회의원이 되면 이 세 가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으로 믿습니다. 박찬대 씨 많은 사람이 찍어주기를 간청드립니다. 이렇게 쓴 거예요. 사실 지금 제 나이 머리에는 머리에 뭐를 담아둘 수가 없는데 그 노무현 대통령님의 민주주의 최후에 부르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다처럼 이 당부의 말씀이 제 가슴에 새겨졌더라고요. 근데 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것도 그리고 사실은 대기업만 위한다라고 하는 이 경제 민주화 뭐 이분되는 것이 사실 국회의원 4년의 임기로 특히 상임위 2년의 임기로 해낼 수 없는 것이라 너무나 큰 과제를 주셨는데 이거를 이 유한한 정치 활동 저의 개인적인 역량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 고민을 많이 한 것이 도움이 되었는지 어느덧 삼선 의원이 되고 원내대표를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당대표에 출마하는 지경까지 오게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정치권에서 어떠한 비전과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풀어나갈 것인가
정치권에서 절대 안 되고 이거는 큰 사회적 합의와 컨센서스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거를 해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정치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방법인 것 같아요. 처음에 어쩌다가 이 말이 나오는 게 정말 상식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번에 계엄 극복 과정을 대선 과정을 보면서 정치가 그렇게 많이 비판받고 국민의 기대에 미달하지만 그래도 감동이 있고 기적이 일어나는 부분이 아직은 정치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 주인으로서 네. 머슴인 우리 정치인들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져주시고 정치가 바로 서야 네. 민주주의가 바로 서야 시장경제도 바로 선다는 거를 이번에 윤석열 정부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지 않았습니까? 민주주의가 확대되는 것이 우리 자본시장 경제도 더욱더 발전할 수 있다. 그래요. 사회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당대표 경선에 국민들도 굉장히 많이 참여하게 그 경선 제도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당원들의 지지도 받으셔야 되겠지만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국민들에게 왜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로 박찬대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마지막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인터뷰를 이렇게 마감을 할까 합니다. 주권자 여러분,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국민이 한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집단 지성이 이제 한 나라의 권력의 이동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총칼을 앞세운 계엄도 국민들이 막아낼 수 있습니다. 잘하는 정치인들은 권유하고 권장하고 성언하지만 못하는 정치인들은 권력을 뺏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국민 주권 시대 바로 우리 대한민국에 와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계엄을 이겨내고 국민 주권 정부를 만들어줬던 이재명 정부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토록 원하는 불공정과 비리를 해소할 수 있는 거대한 기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불공정을 해소할 수 있는 개혁 그리고 특검을 반드시 제가 마무리할 수 있고 그리고 민생 안정 그리고 경제 성장 국민 통합을 이뤄낼 수 있는 후보라는 오랜 고민 끝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성공할 수 있게끔 민주당이 모든 역량을 다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공헌하겠습니다. 국민 통합을 이뤄내고 개혁을 실천할 수 있는 저 박찬대를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요한 역할이죠. 여당의 당대표 리더라는 게 뭐 정부와도 또 대통령실과도 또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야당과도 굉장히 좋은 관계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마는 결국 정당, 집권당이든 야당이든 간에 국민들을 어떻게 대할 건지에 대한 것이 가장 중요해 보이는데 그 부분에 방점을 두고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회자로서 적지 않은 수의 정치인들과 인터뷰를 해봅니다마는 IRR이라는 용어를 쓴 최초의 정치인인 것 같습니다. 이건 사실 업계에서나 쓰는 용어인데 굉장히 저에게는 굉장히 친숙하고 또 실용주의적이구나라는 생각을 그리고 프로페셔널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용어였던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나서고 있는 박찬대 의원과 인터뷰를 했고요. 저희가 스케줄을 좀 잡아서 경쟁자인 정청래 의원과의 시간도 만들어 볼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렇게 인터뷰를 마감하겠습니다. 의원님 이번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네. 또 당대표가 만약에 되신다면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을 위한 큰 정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